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지난달 전국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보증금을 잃을 우려가 커진 데다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이자를 내며 목돈의 보증금을 내기보다는 월세 부담을 선호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부담은 결국 임차인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겠죠. 자, 이런 시장의 악재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할까요? 그 정답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요. 02-2638-3961번,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의 투자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네, 지금 여러모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투자를 하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보다 중요한 게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어떤 타이밍에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많은 이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이제 부동산도 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 부동산 투자에 좀 방향성을 잡고 싶다면 또 세미나 참여도 굉장히 좋은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세미나는 어떻게 참석할 수 있을까요? 네, 세미나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 이제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상품 중에서는 수익률은 다소 조금 낮더라도 안정성이 있는 매물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요즘에 재개발 트렌드 중에서 재개발이 이제 굉장히 트렌드로 이제 부상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안정성 있는 매물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조합 설립이 된 매물이 중요할 텐데 이제 이번 저희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강남 4구 안, 그러니까 이제 상급지죠. 상급지 안에서 조합 설립까지 완료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저희가 확보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시는 분들의 좀 매물 선택의 폭을 넓혀드릴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2638-3961번, 네, 문자로는 샵 3989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방송 참여도 동일한 번호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들의 지역을 분석해보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의 지역별 투자 분석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인데요. 자, 오늘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의 가장 직접적이면서 중심지에 있는 지역이죠. 바로 이제 송파구 잠실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서울의 주요 지역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송파구 잠실동을 만나본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송파구 하면 또 잠실이 랜드마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곳인데 이곳의 입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잠실동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완벽한 동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각 동네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거지 위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지역도 있고 아니면은 상업 지역, 업무 지역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물론 섞여 있는 동네도 있지만은 섞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잠실동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들 굉장히 많은 아파트와 또 잠실 본동의 저층 주거지
이제 이루어져 있어 주거지도 일단은 완벽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롯데월드와 잠실 종합운동장 등 각종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도 풍부합니다. 또한 이 잠실역을 인근으로 조성되어 있는 업무타운, 그리고 잠실 세내역 앞에 이루어져 있는 이 먹자골목 상권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업무타운과 또 이제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한강공원이라든지 뭐 탄천, 또 석촌호수까지 있죠. 녹지 공간도 굉장히 풍부하게 잡혀 있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제 완벽한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그런 동네가 잠실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잠실역, 뭐 2호선, 8호선, 그리고 잠실 세내역 또 9호선, 또 삼전역 9호선까지 해서 교통도 상당히 이제 완벽한 그런 지역이 잠실동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잠실하면 어떻게 보면 또 술세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를 내 집 앞에서 누려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뭐 롯데월드나 롯데월드타워, 야구장 비롯해서요. 또 지하철만 봐도 2호선 그리고 9호선 주로 이제 직장인 분들의 좀 거주를 도와주는 그런 노선들이 많이 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이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소장님, 잠실동은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요. 왜 그동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어떤 제한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무엇인지, 또 어떤 범위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지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왜 지정되어 있는지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과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6제곱미터,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자, 사실 이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면은 일단 주거용의 경우에는 매수하시는 매수인이 무주택이거나 또는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무주택이 될 예정자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자, 허가를 받아서 매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2년간 재매도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임대도 놓을 수 없이 무조건 실거주용으로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자, 잠실에 어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냐? 이 잠실동이라고 하면은 방금 이제 입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잠실역을 기준으로 동쪽, 잠실 4동, 잠실 6동, 그러니까 이제 신천동이라고 불리는 그쪽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강남에 청담, 삼성, 대치까지 한 번에 묶여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정된 경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2020년 6월,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기가 최고조였던 시기, 이때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이 되었고요. 또 매해 이제 그 뒤로 이제 갱신이 되고 있다가 2023년도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시기였죠. 그때 이제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비아파트 시장이 더 많이 이제 침체가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비아파트,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다세대, 상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달이죠. 2025년도 2월 달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대부분 다 해제가 된 이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왜 지정이 되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아까 토지거래 허가 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과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제 그 목적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바꿔 얘기하면은 이쪽 지역이 과도한 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호재가 뭐냐?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정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영동대교를 중심으로 코엑스, 또 현대차 부지가 있고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이 잠실동과 아까 보셨던 이제 뭐 청담, 삼성, 대치 이 중심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굉장히 대규모 개발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이 된 건데요. 자, 어떤 개발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잠실 운동장,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는 뭐 스포츠라든지 마이스 중심 공간으로 이제 공간 개편을 하고요. 또 영동대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를 통해서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이제 기타 시설들 이제 많이 조성을 할 계획이고, 자 그리고 대규모 전략 부지라고 해서 현대차, GBC, 그다음에 서울의원, 옛 한국감정원 부지 그리고 코엑스까지 해서 국제업무지구와 마이스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간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게 조감도로 나와 있는 건데, 뭐 현대차 GB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5층 한동에서 최근에 54층 세개동으로 설계 변경을 했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대규모 개발을 진행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러한 이 굉장히 큰 호재가 심지어 강남 그리고 잠실 한복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과도한 투기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이쪽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 토지 거래 허가제는요, 개발 예정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이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이 된 규제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또 주택은 뭐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이 된다는 그런 규제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 송파구 잠실동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이 대규모 개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 속에서 투기를 좀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펼쳐졌던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는지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부동산 경기를 조금 이제 살리기 위해서 해제가 된 부분이 있고요. 뭐 그렇다고 이제 전부 다 해제가 된 거는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11월 달에 비아파트, 그러니까 단독이나 다세대 이런 이제 상가 등은 이제 이미 해제가 되었고요. 아파트만 이제 남아 있었는데 뭐 최근에 아파트 시장이 이제 침체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해제하는 허가구역을 해제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했고요. 일단 기존에는 이 잠실동에 있는 모든 아파트, 뭐 이제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서 뭐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뭐 이제 레이크 팰리스, 아시아 서수촌 아파트 등 모든 아파트들이 이제 다 지정이 되었는데 전부 다 해제가 된 건 아니고요. 현재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우성 1, 2, 3차, 그리고 우성 4차 아파트 이렇게 이제 4개의 단지는 남겨놓은 채 이 나머지 아파트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빠졌다, 해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잠실동 전체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아파트는 좀 남겨두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두셔야 한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해제가 우리 잠실동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쳐올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단기적이면서 직접적이고 확실한 부분은 아파트값 상승이 되어 있겠죠.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눌려져 있었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이런 이제 눌려졌던 부분 또한 같이 해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엘리트라고 불리죠. 잠실 엘스와 리센츠 그리고 트리지움 이 3개 아파트 단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세 아파트를 세트로 많이 보는데 엘스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준공이 되어서 대략 한 5,700세대,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준공이 되어서 여기는 5,600세대,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트리지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준공이 되어서 약 한 3,700세대 정도 됩니다. 자, 이 세 단지를 합쳐서 약 한 15,000세대. 굉장히 이제 큰 대단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세 개 단지 아파트의 시세, 평균 시세를 보면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26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25억에서 한 27억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 약 한 8천만 원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세가 이런데 앞으로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현재 26억, 평당 한 8천 정도 되는 아파트가 앞으로는 평당 1억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2008년도, 2007년도에 지어져서 15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자, 15년이 넘은 아파트가 어떻게 이제 갑작스럽게 평당 1억이 넘어갈 수 있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평당 1억 이상 갈 거는 뭐 이상한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 좀 더 이제 지도를 넓게 봐서 이 세 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평균 이제 금액이 한 26억입니다.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기존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인근의 동남권의 대표적인 아파트를 보면은 자, 가장 먼저 반포동 쪽에 있는 아리팍이라든지 원베일리. 자, 이런 이제 아파트가 있죠. 자, 여기 시세가 대략 50억 전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트에 비해서 약 한 2배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옮겨가서 이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도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되면서 매매가가 26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5억에서 26억 정도 되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 강동구 아무리 이제 요즘에 뜨는 지역이다라고 하지만은 강남의 중심인 지역하고 금액이 동일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잠실에 사는 주민들, 잠실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제 시각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이 잠실동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강남의 어느 지역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뛰어난 지역이기도 하고, 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문화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가장 뜨는 가치이기도 하죠. 이 한강변, 녹지 공간까지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될 정도로 바로 옆에 굉장히 큰 호재까지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 쪽에 있는 지역하고 거의 2배 이상 시세가 이제 차이가 나고 또 강동구의 아파트와 동일하게 금액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그동안 눌려져 있던 수요와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금액 상승에 대한 열망이죠. 자, 금액 상승에 대한 열망이 합쳐져서 어쨌든 지금 현재 평당 8천만 원 정도꼴로 형성이 돼 있지만은 앞으로 1억 이상 정도까지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꼭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잠실동에 나올 신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좀 더 넓게 봐서 인근에 있는 다세대 빌라까지 함께 금액이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송파구 잠실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갭 투자라던가 좀 다른 투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불가했던 지역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잠실보다 상급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주변 지역의 가격이 치솟거나 하는 현상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요. 이 잠실동에 나타날 앞으로의 그 가격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강의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부분, 부동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1억 원대 투자로 강남 4구 조합 설립 개발지 아파트 입주권 받기라는 주제로 3월 12일 수요일에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638-3961번, 네,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네,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요, 그때그때 또 궁금하신 부분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 문자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신축 빌라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건축주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신탁 등기로 되어 있는데요. 신탁은 위험한 거라 들었는데 부동산은 괜찮다고 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신탁 등기, 부동산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 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등기부 등본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제 걱정이시다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신데,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몇 가지 사항만 잘 체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신탁 등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꼭 한 가지만 이제 꼽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신축 빌라, 신축 빌라에 이렇게 되어 있는 신탁 등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비슷한 개념이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신탁 등기를 왜 하는지, 신탁 등기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등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를 사거나 이제 주택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하잖아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은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줬다라는 의미로 내가 이제 집을 살 때 근저당이라는 거를 설정을 합니다. 자, 이 근저당 설정하고 신탁 등기는 일정 부분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왜 유사하냐? 은행에서 어쨌든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고 내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고 원래라면 이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이 신탁 등기라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왜 굳이 이제 복잡하게 근저당 설정으로 안 하고 신탁 등기라는 방식을 이제 설정을 해서 우리를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냐? 자, 이건 대출의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파트 대출을 받는다라고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가의 뭐 50%, 60% 흔히 이제 LTV라고 얘기하죠. LTV 뭐 50 또는 6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값의 50% 또는 60% 정도 수준만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축 빌라를 이제 뭐 지을 때라든지 이제 그럴 때 이제 받는 대출은 이제 상품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축주가 땅을 하나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땅의 가치는 20억 정도 되는 거고요. 20억짜리 땅을 사서 10억이라는 공사비를 들여서 이 건축주는 총 30억의 원가를 들인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처음에 최초 매입할 당시에는 20억짜리 땅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으로는 뭐 20억에 뭐 50%든 60%든 해서 뭐 10억에서 12억 정도의 대출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자, 그런데 건축주는 은행에다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20억짜리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10억이라는 공사비를 들여서 총 30억 짜리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뭐 40억이든 50억이든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총 사업비 30억에 대해서 80%인 24억에 대출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은행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땅값은 20억밖에 안 되는데 현재 땅값의 가치를 뛰어넘는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출을 해줍니다. 미래의 이 사업성을 우선적으로 보고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이제 많이 봤던 PF 대출. 자, 이 PF 대출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는 이 PF 대출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현재 가치를 뛰어넘는 더 큰 이제 금액을 대출을 해주는데, 자,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는 더 많은 돈을 현재 가치를 뛰어넘는 더 많은 돈을 빌려주더라도 나중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 분양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대출 상환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이제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뭐 건축주한테 뭐 일종의 이제 뭐 사건이 생긴다든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공사가 멈춰버리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거니까 은행에서는 본인들이 해준 대출 금액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제 뭐 생각을 하는 거죠. 건축주한테. 자, 은행에서는 이제 건축주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향후의 개발 가치는 인정하겠지만은 중간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중간에 사업이 멈출 경우에는 은행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출을 갚기 전,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제3자한테 소유권을 넘기자. 직접적인 운영은 건축주가 직접 하더라도 이 소유권만은 제3자한테 넘기자라고 이제 그렇게 조건을 내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신탁사인 거죠. 자, 은행에서는 큰 금액을 대출해주는 대신에 중간에 리스크 발생을 고려해서 신탁사에다가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의 그런 대출을 제한하고 건축주는 어쨌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 신탁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해를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나는 이제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잖아요. 이 수분양자한테는 안전하냐, 문제가 없느냐인 건데, 자, 은행은 단순하게 이 대출금을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신탁이라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대출금 회수만 잘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소유권은 건축주한테 돌아오게 되고, 자, 이 건축주가 소분양자에게 소유권을 다시 넘기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대신 중요한 거는 이 전제 조건은 건축주가 은행에다가 대출을 잘 상환을 했을 경우인 거고, 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소분양자는 이 잔금을 건축주한테 납부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내가 납부한 잔금이 제대로 은행에 상환되는지 이 부분만 잘 체크하면은 전혀 문제 없이 소유권 넘겨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이제 걱정을 안 하시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이 신탁 관련된 문제로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똑같이 신탁사가 있고 은행이 있고 건축주가 있는데, 자, 이 셋 간에 이 3자 간에 똑같이 이렇게 대출과 뭐 이제 신탁 등기 뭐 이런 이제 조건을 다 처리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건축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사실 이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정확하게 상환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임대를 놔놓고 은행에다가 대출 상환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럴 경우 신탁사에서 어쨌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과 맺었던 이 건축주와 임차인 간의 이제 그런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임차인을 이제 퇴거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된 거니까 어쨌든 결론은 다 이 대출, 은행에 돈을 빌리기 위한 행위다 보니까 돈만 잘 갚으면은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것만 인지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잘 체크하신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시면은 문제 없이 소유권 이전까지 진행이 잘 될 겁니다. 네, 소장님의 답변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탁 등기는요,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해서 이 신탁회사가 이를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한때 전세 사기 여파로 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가 납부하는 잔금이 은행에 제대로 상환이 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샵 019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광진구 자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동에 위치한 로얄 동화를 보유 중인데요. 이 지역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광진구 자양동 하면 또 앞에 뚝섬 한강공원을 끼고 있기도 하고요. 영동대교만 건너면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곳인데 이 지역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양 이동에 있는 로얄 동화 아파트입니다. 자, 일단 이 아파트 전망 분석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체적인 부분하고 좀 세부적인 부분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로얄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999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27년 차 정도 된 아파트고요. 자, 그리고 세대수는 약 한 320세대 정도 되는 중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 350%나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을 했죠. 350% 정도 사용된 이제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노후된 아파트, 20년 차 후반, 30년 차 정도 된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재건축이 잘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로얄동 아파트를 보면은 27년 차 정도 되면서 아직 재건축을 진행하기에는 노후도도 조금 이제 부족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용적률이 350%나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재건축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쉽지 않은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 한강변에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자, 역세권이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현실입니다. 자, 주변에 자양역이라든지 구의역 또는 건대 입구역 이렇게 있지만은 자, 각각의 직선 거리가 1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도보권으로 지하철 이용하는 거는 쉽지 않은 그런 아파트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역세권도 아니고 재건축을 노리기도 힘든 이제 그런 아파트가 지금 현재 로얄 동화 아파트의 현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몇 평형, 몇 동을 이제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진 않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로얄동 아파트는 101동부터 104동까지 총 4개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101동하고 102동은 대부분 다 한강 뷰가 나오죠. 좀 대형 평수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강 뷰가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아파트고요. 자, 이 뒷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강 뷰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강변에 있다. 한강하고 가깝다라는 이점만 가진 아파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로얄 동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통틀어서 이제 보면은 한강 뷰가 나오냐 아니면은 단순하게 한강변에 있냐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느 쪽에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가 이 로얄동 아파트 이 뒤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자양이동 모아타운. 자, 이 뒤쪽이 이제 자양이동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구역인데 뭐 앞으로 이제 정확하게 언제쯤 될지 사업이 이제 잘 성공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잘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로얄동아 아파트 바로 뒤쪽으로 해서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가 이제 뒤에 들어서게 된다면은 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내려갈 수 있는 가격 방어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강변에 있는 단지라고 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이 자양이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한강변 가까이 대단지 아파트가 나오긴 하지만은 이 한강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요 앞에 다 병풍처럼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뭐 좀 이제 사이로 보이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일부 단지만 한강뷰가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강뷰에 대한 희소성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더라도 이 한강뷰에 대한 희소성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방어 충분히 될 것이고 또 여기서 이제 금액을 끌어올려 주면은 이 한강뷰라는 프리미엄을 받아서 같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강뷰로 나오는 그런 단지를 그런 단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전망이 이제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한강뷰가 보이지 않는다, 한강뷰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한강변에 있다라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긴 하지만은 뒤에 이제 향후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치가 약간 떨어질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부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의 로얄 동화를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뭐 연식이나 용적률에 있어서 좀 재건축을 바라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통적인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지하철 같은 경우는 도보권이 있긴 좀 어려운 부분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평지에 있는 아파트이고 남향을 바라보는 이 한강뷰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상당히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02-2638-3961번, 02-2638-3961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 빠르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주택자입니다. 대략 3억 정도로 10년 이상 바라보고 강남이나 용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취득세가 8%로 중과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현재 우리 질문자님께서는 1주택자이시고요. 강남 지역, 용산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중과세 피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하십니다. 해결을 알려주시죠. 네, 현재 현행법상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일단 취득세가 얼마나 중과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하면은 조금 피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이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취득세. 자, 취득세라고 하면은 일단 일반적인 세율, 일반 세율로 이제 보면은 6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1%가 부과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억에서 9억까지는 1에서 3%
9억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억 이상일 경우에는 3%로 이제 동일하게 이제 다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상가라든지 뭐 이제 오피스텔, 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괄 이제 4%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어떻게 중과가 되냐? 자, 취득세 중과는 일단은 규제 지역이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죠. 규제 지역에 매입을 하냐, 비규제 지역에 매입을 하냐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1주택 매입하는 기준입니다. 매입하는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 내가 매입함으로써 1주택자가 되는지, 자, 이건 다 매입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일반 세율이라고 하면 이제 편의상 1%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자, 1%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비규제 지역 마찬가지로 1%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2주택. 자,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이 규제 지역에 취득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취득세가 8%, 무려 이제 8%로 이제 중과가 되고요. 비규제 지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일반 세율 1%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주택. 기존에 2주택이 있고 3주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규제 지역에 매입할 때는 12%, 비규제 지역으로 갔을 때는 8% 중과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4주택 이상. 자, 4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똑같이 12%로 가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규제 지역하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하나씩 차이 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일단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상관이 없고요. 자,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강남이나 용산 쪽,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죠. 규제 지역에 한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2주택이 되겠죠. 2주택이 되는 거니까 취득세가 8%로 이제 적용을 받는. 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일반 사항이고요. 자, 그런데 이 취득세를 이제 중과를 피하고 싶은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그런 이제 방법을 찾고 계시는데, 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공시가 1억 이하. 공시가가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사실 주택 수가 몇 개인지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일반 세율로 갑니다. 보통 이제 공시가 1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가 6억 이하가 대부분일 테니까 1%만 납부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취득하는 주택이 주택수 제외를 받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취득하는 주택이 원래 기존에 1주택이 있고 2주택자로 이제 취득을 하는데 그 취득하는 2주택이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취득세는 1%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취득세 감면. 자, 중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또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공시가 1억 이하, 뭐 공시가 1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매물을 찾으면은 찾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규제 지역 뭐 강남이라든지 뭐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경우에 공시가 1억 이하 매물은 사실상 찾아보기 거의 힘듭니다. 뭐 정말 오래되거나 작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이하가 간혹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뭐 투자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이제 물건은 아니긴 하죠.
자, 그럼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주택수 제외가 되는 물건입니다. 자, 주택수 제외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은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축인데 24년도 1월 10일 이후 준공된. 자, 작년에 저 일십 대책 때 이제 발표된 건데 24년도 1월 10일 이후에 준공된 신축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주택수 제외 혜택이 이제 있고요. 자, 근데 신축이 아니라 기축. 이제 신축 주택을 누군가가 이제 분양받았다가 그걸 다시 이제 파는 이제 경우에 기축 주택은 주임사. 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은 모든 주택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비아파트 중에서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거나 매매가 6억 이하 A인 주택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취득세 감면의 이제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취득세 감면은 뭐냐? 자, 신축 주택. 요거는 준공이 언제 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24년도 1월 10일 이전에 준공이 나도 상관없는데 대신 주의할 점은 임대 이력도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축 그다음 공실이 된 동안 공실로 놔두기 이제 아까우니까 뭐 월세를 놨든지 전세를 놨든지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있으면은 절대 안 되고요. 한 번도 이제 분양이든 임대든 되지 않은 그런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 여기에 주임사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취득세 85%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주택수 제외가 안 돼서 중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중과에서 8%를 받는데 이 8%에 85% 감면을 받게 되면은 15%만 납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15%라고 하면은 1.2%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일반 세율로 간다라고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똑같이 60제곱미터 이하에 6억 이하라는 그런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2주택제로 되다 보니까 규제 지역에 취득하면서 이제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60제곱미터 이하에 6억 이하 소형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되고요. 자, 이 소형 주택 중에서도 주택수 제외로 가려고 하면은 2024년도 1월 10일 이후에 준공된 신축 주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기축 주택 중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주임사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주택수 제외 혜택이 안 돼서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가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은 신축 중에서 이제 그동안 임대 이력이 이제 없는 그런 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 내면서 이렇게 감면 혜택으로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가 조금 민망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